독일 박물관과 그 영향, 작은 세 번째 이야기, 최근 독일 박물관입니다. 독일 박물관은 화면 속 그림에서 보듯이 뮌헨시 중심부를 동쪽으로 흐르는 이자르강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악의 수도 마리엔 광장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관광 명소입니다. 이자르강은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물과 도나우강이 합류하는 곳으로서 수력 발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박물관은 이자르강 가운데 있는 섬에 위치하고 있어서 박물관 섬이라 불립니다. 이 박물관의 특징은 시계, 기압계, 온도계가 딸린 탑, 플라네타리움 전체의 둥근 지붕입니다. 이자르강의 우뚝 솟은 탑과 녹청색의 지붕은 주변의 나무나 강의 색깔과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박물관 외부는 풍차가 있는 갤렌데로 되어 있고 철도 식당차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곳에서 가벼운 식사도 가능합니다. 이자르강의 흐름을 내려다보면서 쉬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독일 박물관에서는 광산, 야금, 동력, 기계, 철도, 화학, 항공, 전기, 자동차 전시가 볼만하고 전시의 골격은 창립 이래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독일이 잘 하는 분야이지만 특히 광산, 야금은 독일의 중심 산업이었던 점에서 주력하고 있으며 갈탄의 노천광 채굴, 암염 채굴 등의 전시가 있습니다. 탄광 갱도도 재현되어서 관람객이 걸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화차를 타고 가이드와 함께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연금술사의 실험실, 산소를 발견한 라부아지에 시대의 실험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천정에 매달려 있는 1층 홀은 항공 팬들이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릴리엔탈의 행글라이드 원형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잠수함 유보트 속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인쇄, 서사 전시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빌 양조, 유제품 기술 등 농업 기술 전시가 있는 것은 농업이 발달한 바이에른 지역의 특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뮌헨은 음악의 수도입니다. 독일 박물관에는 악기를 수집한 전시도 있고 자동 악기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악기를 연주하면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철도 코너에서는 1879년 베를린 박람회에서 지멘스를 시운전했던 세계 최초의 전기기관차 원형이 있습니다. 전기 분야의 초명품으로서는 피키시의 수동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발전기로서 193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전시물은 케이스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발전기만큼은 특별해서 투명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866년도에 만들어진 지멘스 발전기가 있는데 이것을 투명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층 홀에서는 화면 속 그림과 같은 장치입니다만 30만 볼트의 인공 번개를 만들어 보여주는 시연을 하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물리 외에 순수 과학 전시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술 공업에 기여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진공과 대기압을 실험한 게리케의 마그데부르크 반구, 프라운호프의 광학기기, 렌트겐기기, 오토한의 핵분열 실험기구 등이 있습니다.
플라네타리움도 독일 박물관의 특징 있는 전시품 중 하나이고 천문대도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에 보이는 1967년 독일 박물관 가이드북에도 부엉이와 기어가 상징 마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엉이와 기어는 상징이고 부엉이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독일 박물관 전시에서 특히 성공한 것은 중화학 공업 분야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기계 종류였습니다. 독일 박물관이 설립되었을 당시의 선망의 기술입니다. 박물관의 성격과 그 후의 성공 여부는 완성되었을 때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박물관의 정체성과 그 강인함은 기계 부분이라는 것이 상징 마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박물관 전시에서는 기술 역사상 중요한 것들의 실물을 나열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실물을 갖춘 박물관은 사물의 존재감을 충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박력이 있습니다. 폰 밀러의 창립 정신이 지금도 이 박물관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면 모델, 디올라마를 많이 사용했고 상호작용형 전시 방법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해설가를 동반한 견학 시연도 매일 40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6년 무렵의 수치이지만 전시 면적은 약 5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전시 유물 수는 1만 6천 점이 넘습니다. 이 밖에 연구용 컬렉션에 6만 점이 있습니다. 또 1986년 연간 관람객 수는 150만 명이었습니다. 직원은 1967년 무렵에는 3,000명이 있었습니다. 독일 박물관에는 공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88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데요. 사진 아카이브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 박물관 홀에서는 콘서트 등도 열립니다. 독일 박물관의 관람객에는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뿐 아니라 사회인으로 보이는 성인 남성들도 많습니다. 여성이나 문과 계통의 사람들도 열심히 전시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는 독일인이 기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철도, 비행기 모형뿐 아니라 전기기관, 타이프라이터 등의 모형이 많고 문과계통 사람들이나 여성에게도 기술이 친숙한 존재입니다. 독일 박물관은 이러한 친숙함의 결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그러한 친숙함을 확대시키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독일 박물관은 독일인에게 있어서 틀림없이 자신들의 박물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루브르 미술관이 간혹 프랑스인 관람객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 것과 비교해 봐도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 박물관은 전 세계 대규모 박물관 중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독일 박물관은 외국인 관람객도 많습니다. 독일 박물관은 독일의 플레이스테이지를 보여주는 데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박물관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와 시정부의 예산과 관람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는 무료이고 지방정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업계로부터는 전시 유물의 기증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네타리움 운전은 칼 자이스사, 전기통신 전시의 수리와 보수 공사는 지멘스사가 담당하는 등 독일 공업계로부터의 독일 박물관에 대한 지원은 매우 많습니다.
독일 박물관은 독일 공업계에 의한 독일 공업계를 위한 박물관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독일 박물관을 자신들의 박물관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독일 공업계는 독일 박물관에 주저함 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 박물관에서 보면 독일 박물관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낸 폰 밀러의 공적은 박물관 역사에서 특별할 만큼 가치가 충분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박물관이라 불리는 독일 박물관이 개별 기술의 초기 단계만 전시하고 그 후에 전개가 전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업기술박물관이면서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공장 시스템에 대해서 전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술박물관 관람 목적이 공업사회라는 가치 확인이라 한다면 이러한 기술박물관이 기술자의 독선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반성도 필요합니다. 1970년대에는 독일 박물관 큐레이터들 사이에서 이러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 후 과학기술의 사회사 노선으로의 전환이 도모되게 되었지만은 독일 박물관 전시의 성격의 기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독일 박물관에는 연수시설 케르센슈타이너가 있습니다. 전국의 이과 교원들이 관내 시설에서 숙박을 하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976년에 개설되었습니다. 과거 뮌헨 케르센슈타이너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1999년에는 이곳에서 총 71개의 교육 과정을 실시했고 참가자는 1516명에 이릅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숙박을 하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71개의 교육 과정 중 1주간 과정이 52개, 참가자는 1140명이었습니다. 그중 2개 과정이 교직 과정이었는데 22명이 참가했습니다. 주말에 실시하는 과정, 반나절 집중 과정도 있었습니다. 연구하는 청소년, 물리학과 생물학 사이 등의 이벤트도 개최되었습니다. 총 544개의 강의가 열렸고 강의 혹은 견학을 온 강사의 대다수는 독일 박물관 직원이었지만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 경우도 있었고 숙박자 수는 총 5,688명이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과학기술 박물관 가운데 몇 개는 전시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이과교육을 중시하고 이과교원 혹은 이과교원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케르센슈타이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케르센슈타이너는 과학기술 역사상 발명, 발견, 과학의 법칙 원리를 시연 실험으로 보여주는 교원 대상 교재를 몇 권 간행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라이덴병의 발견을 재현한 것을 비롯해서 물리 실험을 담은 교재입니다. 또한 독일 박물관에서는 1983년부터 실업교육을 위한 실물 3차원 모델 제작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1995년까지 기술사 부제로 모델과 재현 제작이라는 책을 11권 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유도 전동기를 재현하기 위한 도면, 모든 부품의 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박물관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63년에 독일 박물관 과학기술사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창립 이래로 뮌헨대학 과학사 연구소와 뮌헨 공과대학 기술사 연구소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사 연구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뮌헨 대학에서는 1933년에 과학사 교육사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이것이 1963년에 과학사 연구소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대학에서 과학사 연구소 연역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크푸르트의 과학사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60년에 함부르크 대학의 동일한 과학사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뮌헨 공과대학 기술사 연구소도 1963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이 연구소 창립의 중심 인물은 독일 박물관 도수관장인 클렘과 마이어였습니다. 여기에는 독일 기술자 연맹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독일 박물관의 과학기술사 연구소 재정은 독일 연구재단, 폭스바겐사, 프라운호프 협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독일 박물관에서는 1992년 이래로 관장 마이어의 주장에 의해 특히 연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스미소니언 국립역사기술박물관 관장 대행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외적 역사, 익스터널리스트 히스토리를 미국어로부터 도입하려 노력했습니다. 외적 역사란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기술 사회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그리콜라 협회의 본부도 이곳에 있었지만 훗날 보훔 광산박물관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럼 최근 독일 박물관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박물관에서는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의 기술에 대한 친근감은 독일인의 환경 문제에 관한 의식의 높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 독일 박물관은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이 됩니다. 스미소니언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전시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에 관련한 전시는 그러한 사례이고 스미소니언 국립 미국 역사박물관의 정보화 시대 전시를 직접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독일 박물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사 박물관 대부분이 과학센터풍 전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학센터풍 전시는 인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 기념물 중심의 기존 전시가 녹슨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박물관이라 하더라도 기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역사와 현황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독일 박물관은 뮌헨 교회인 슈라이스하임의 항공관계 분관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1912년에 바이에른 왕국의 공군 비행장이 있었던 곳으로서 조종사 훈련학교의 비행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심한 폭격을 받았고 1945년 4월에 미군이 이곳에 주둔했습니다. 독일 박물관의 슈라이스하임 분관은 1992년에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단층으로 된 2개의 홀로 되어 있는데 총 면적은 7,800평방미터입니다. 항공 초기 역사, 이 비행장 역사의 전시 외에
역사상의 글라이드, 헬리콥터, 여객기, 전투기 등 약 50기의 항공기 및 우주 로켓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그 안내장입니다. 게다가 뮌헨 시내의 테리젠 비제에 1만 평방미터 규모의 교통 분관이 개설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독일 박물관 본이 개관했습니다. 이 본관은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현대사 박물관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과학, 즉 공업기술보다도 순수 과학의 발자취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 박물관의 안내장에도 상징 마크인 부엉이가 있습니다. 1983년에는 교통박물관을 토대로 해서 베를린 독일기술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물관은 독일 박물관 다음으로 큰 종합기술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술을 경제, 사회, 문화, 정치와의 관련 속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은 역사상의 기술 자체 전시에 시종일관하고 있습니다. 1999년 무렵 연간 관람객 수는 약 30만 명이었고 그들 중 절반 혹은 3분의 1이 학생들이었습니다. 다른 건물에는 도로교통, 즉 자동차 전시 창고와 물리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참가형 전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독일 박물관 본과 베를린 독일 기술박물관 그리고 뮌헨의 독일 박물관을 더해서 독일 기술박물관의 삼각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봐도 새 박물관의 역할은 흥미롭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박물관과 그 영향, 네 번째 소주제, 20세기에 만들어진 과학기술사 박물관, 부제로 독일 박물관의 영향입니다. 국민교육의 장으로서 기술박물관을 실현한 독일 박물관은 이후 기술박물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력 정강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공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에게 과학기술 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박물관이 구미 각국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설립된 기술박물관의 대부분은 독일 박물관을 모방했습니다. 기술 역사상의 기념물 수집, 전시를 실시하는 점에서 독일 박물관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들 박물관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을 현창하는 기능을 지닙니다. 여기서 관람객으로서 상정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지만은 과학기술박물관에는 그 나라의 과학기술의 뛰어남을 외국인에게 과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폰 밀러가 도입한 새로운 전시 방법도 이후 모방되었습니다. 탄광의 갱도 재현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시카고의 과학산업박물관, 런던 과학박물관에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폰 밀러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구상된 독일 박물관은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시 방법에 있어서도 그 의도를 알기 쉽고 흉내내기 쉬웠습니다. 이들 몇몇 박물관의 상징 마크에도 독일 박물관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합스부르크 왕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는 1908년에 프라하에
기술박물관, 1909년에 빈의 공업과 산업을 위한 기술박물관. 이 강에서는 빈 기술박물관이라 부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기술박물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1991년 국민기술박물관 시대의 프라하 기술박물관 가이드북입니다. 빈 기술박물관에는 화면 속 인물 엑서너라는 설립 지도자가 있었던 점에서 폰 밀러의 독일 박물관과 닮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엑서너는 기술 역사와 현황을 나타내는 대규모 박물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876년에 빈 만국 박람회 때에 기술박물관을 만들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한 계획은 바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893년에 그는 작은 오스트리아 공작 역사박물관 설립에 성공했습니다. 빈 기술박물관은 왕실의 캐비닛에 유래하는 빈 공과학교의 컬렉션, 빈 시내의 철도박물관, 우편박물관, 위생박물관의 컬렉션을 수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엑슨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1908년에 프란츠 요셉 1세에 의한 빈 기술박물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1918년에 간행된 기획서에는 빈 기술박물관의 계획은 국가의 지원을 받은 대규모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에는 박물관은 외관으로서 빈 자연사 박물관 반대편에 세워졌습니다. 기획서에는 고대의 박물관 연원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로서 파리 국립기술공예 박물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 독일 박물관의 연혁과 전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독일 박물관에 대해서는 단면 모델 등 전시에 대해 고민한 부분도 소개하고 있고, 현창실, 즉 기념실에 대해서는 초상 도돌새김에 부착되는 문첩을 제시하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관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 박물관에 대해서도 채광과 진열장 전시 사례를 사진 첨부 형태로 소개하고 바람직한 전시실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의 양측면에서 들어오는 채광과 유리 진열장 전시 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엑서너는 폼밀러와 다른 기술 박물관을 구상했는데 건설 계획은 독일 박물관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약 10년 후인 1918년 빈 기술 박물관은 개관했지만은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과 합스부르크 왕조 붕괴 전야였기 때문에 독일 박물관처럼 성대한 기념식은 없었습니다. 이 박물관의 규모는 독일 박물관보다도 작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독일 박물관과 닮았습니다. 화면 속 그림의 빈 기술박물관 가이드북 표지에는 오른쪽 상단에 기어가 그려진 상징 마크가 있는데 독일 박물관의 영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23년에 설립해서 1938년에 개관한 스톡홀름의 기술박물관도 독일 박물관을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특히 상호작용형 전시를 적극적으로 모방했습니다. 규모는 빈 기술박물관보다도 작고 전반적으로 스웨덴 과학자, 기술자의 업적 전시가 중심입니다.
화면 속 그림은 그 안내장입니다. 오슬로에 있는 노르웨이 기술박물관도 독일 박물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두 박물관 모두 기술박물관의 상당 부분이 전기통신박물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3년 밀라노의 국립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기술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것도 독일 박물관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박물관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근대 기술사에 대한 전시물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고 등이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가이드북입니다. 독일 박물관을 모방해서 만든 기술박물관이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오사카 사립전기과학관입니다. 오사카시 전기국장은 1931년에 유럽을 시찰했는데 특히 독일 박물관을 보고 감명을 받아 오사카시 전기과학관을 1937년에 설립 개관했습니다. 당시 플라네타리움을 설치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네타리움 설치는 일본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개관 당시의 외관과 상징 마크입니다. 별은 플라네타리움을 나타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에서 기술박물관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